네, 안녕하세요. 좋은 주말 보내셨나요? 한국은 이제 음력 설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성공 투자하셔 가지고 모두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오늘은요.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악몽 같았던 그 1 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S&P 500은 지난주까지 뭐 거의 8%가 가깝게 빠졌고요. 나스닥은 고점에서 15%가 넘게 하락했죠. 그러면서 완전히 조정장에 돌입한 달이기도 한데요. 이 작년만 해도 S&P 500은 1년 내내 뭐 단 5% 이상의 풀백을 허락한 적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2022 년은 시작하자마자 무려 11%가 빠지며 시장이 진짜 왜 무서운지 여실히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이 오늘은요. 에너지가 여전히 화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지난주도 에너지 섹터는 무려 5%가 오르면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선사를 했는데요. 이 나스닥 역시 2.2%가 오르면서 인제 화려한 컴백을 좀 했죠. 물론 워낙 하락폭이 컸던 만큼 이 튀어오르는 탄성 역시 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는 파이낸셜 섹터가 역시 또 1.3%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 상승세를 주도를 했습니다. 이 에너지는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가시화가 되면서 이제 더욱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벌일 경우에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뭐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대의 무력 충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면서 경고를 했죠. 여기에다 인제 미국 상원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에 모든 제재의 어머니라 불릴 정도로 이 강력한 경제 제재를 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 가장 손꼽히는 제재는 역시 뭐 달러 패권을 이용한 스위프트 제재인데요. 하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 장기적으로 미국의 그 경제 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이 외환 보유고도 인제 금을 통해서 넉넉히 쌓아 뒀고요.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요. 어 '과연 큰 효과가 있을까.'라는 그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반대로 전쟁이 시작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시작되면요. 이 천연가스를 비롯한 원자재가 인제 막히면서 유럽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요. 뭐 어쨌든 이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는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수급 불균형 문제하고 함께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 중 하나죠. 이 러시아 문제가 부각되면서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펀더멘털이 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건 스탠리는요. 이번에 다시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을 수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이 모건 스탠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첫 번째로 석유 재고량이 너무 낮다는 거죠. 현재 오일 재고량은 뭐 5 년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2021 년에만 6억 9천만 배럴이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재 오일 재고는 심각한 수준인데요. 최근 재고가 다시 완만하게 증가는 하고 있지만 2 분기 여름 드라이빙 시즌이 다시 시작이 되면은 재고 역시 다시 인제 하락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연말까지 오일 재고가 계속 낮게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건데요. 이 두 번째로는요. 오펙의 낮은 생산 여력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가가 낮게 유지가 되고 있지만 유가가 인제 높게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 오펙의 초과 생산 여력이 2021 년에 하루 평균 650만 배럴에서 340만 배럴로 하락을 했고요. 올해 역시 한 200만 배럴 정도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만큼 뭐 수급 불균형이 여전히 좀 심각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유가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이 장기적인 전망 자체는 조금 어둡잖아요. 그러면서 투자 역시 계속 좀 부진하다는 거죠. 이 전 세계가 지금 2050 년까지 탄소 배출 넷 제로를 목표로 삼으면서 오일 수요가 2030 년까지 30% 이상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 마당에 아마도 인제 석유에는 투자를 많이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2022 년에는 그나마 전년 대비 8.9% 정도 투자가 좀 늘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인플레이션이 전년 대비 뭐 11% 정도 오르고 수요 역시 2022 년에는 4%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투자가 충분한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제 "3 분기까지 유가가 $100 정도 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다만 유가 불확실성이 워낙 지금 큰 상황이라서 이것도 accurate한, 그러니깐 정확한 전망은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3 분기까지 $100 정도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자, 문제는 이미 유가가 인제 $90 수준에 달한다는 점이죠. $100 까지는 지금부터 한 약 10% 에서 15% 정도 더 오르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절대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 수준입니다. 유가가 $81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면은요, 이 에너지 섹터를 포함해서 이 원유 선물 시장에 대한 롱 아이디어, 그러니까 불리시한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실제로 뭐 특히 미국 셰일 기업들이 워낙 이전부터 대규모 투자를 해 놓은 만큼 생산 원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유명하죠. 유가가 $35 수준, 그러니까 그 생산 원가가 $35 정도 수준에 불과해서요. 유가가 $65 이상만 돼도 수익이 계속 창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다 인제 하방 위험 요인도 있는데요. 현재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잡는 핵심 요인으로 지금 유가를 보고 있죠. 그만큼 지금 비축류도 늘리고 있고, 그러니까 비축류도 방출하고 있고요. 지금 이란과의 핵 협상이 있습니다. 이 이란과 핵 협상이 순조롭게 될 경우에 세계 최대 수준의 생산량을 보유한 이란이 시장에 컴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수급 불균형 문제가 꽤 좀 풀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를 하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최근 중국이 코로나가 다시 퍼지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락다운을 포트별로 인제 막 도시별로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수요 둔화 문제가 나타날 경우에 역시 유가에는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 마지막으로는요, 바로 금융시장의 조정입니다. 이 위험 자산인 증시가 무너질 경우에 유가도 함께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한 거죠. 결국 세 가지 호재하고요, 세 가지 잠재적인 악재를 함께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크루드유는요, 인제 확실한 상승 모멘텀은 갖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3일 연속 약보합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인제 에너지의 대장주 중 하나인 이제 쉐브론이 생각보다 좀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닝이 전망치의 약 18%에 달하는 그 하락세를 보일 만큼 쇼크를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오늘 일부 투자은행은 이제 쉐브론에 대해서 쪼금 부정적인 투자 의견하고요, 이 목표가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반면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면서 목표가를 상향을 했는데요. 이 어쨌든 에너지 섹터의 모멘텀이 약간은 상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이 조금 하향했는데요. 내일은 에너지 섹터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죠. 엑선 모빌이 그 등판하는 만큼 좀 더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에너지 섹터는 인제 다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유가가 인제 수급 불균형적인 문제뿐 아니라 이 지정학적 불안 요인 같은 이벤트성 악재가 계속, 이제 악재라고 할 수 없겠죠. 에너지 쪽 유가로는 인제 호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이벤트성 호재가 계속 나오면서 유가가 그 멜트업 분위기로 가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2008년 같은 경우만 봐도요, 유가는 당시 계속 호재만 나올 것이라고 하면서 그때도 수급 불균형 문제가 나오고 이벤트성 호재가 계속 나오면서 유가가 $200가 넘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뭐 시장에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인제 그 목표가를 상향하고 인제 막 그렇게 불리시한 의견을 부르짖기 시작을 했죠. 그때 붕괴가 시작했다는 점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급 불균형 자체의 문제로 좀 더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빠르게 올랐다고 보는 부분이 있는 만큼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약간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에너지나 유가가 완전히 조정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오를 수만은 없다는 거죠. 지금 이제 뭐 풀백이 올 가능성도 있고 약간의 조정이 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우선은 무조건 오르기만 하는 시장은 절대 쪼금 좋게만 보기는 힘든 상황이죠.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는 약간은 하면서 인제 매수 구간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최근 공급망의 부진이 상당히 완화되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많이 언급을 좀 했죠. 최근 공급망의 부진을 측정하는 인덱스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모두가 곧 빠르게 완화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최근 중국이 락다운을 계속하면서 다시 문제가 될 가능성도 보여주고는 있지만요. 어쨌든 지금까지 보여지는 선행 지표는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 확실히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따라 인플레이션도 따라 내릴 가능성도 역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재밌는 거는요. 유가는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율에 상당히 동화돼서 같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 보시는 차트는요. 5년 만기 인제 5 년간 기대되는 인플레이션 기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기대율과 브렌트유의 국제 유가죠. 브렌트유의 가격 추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움직임이 거의 같죠. 요즘은 인플레이션 헤지를 오일 쪽으로 하는 것 같은 착각을 보여줄 정도로요.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쪼금 전통적이거나 아니면은 신규 인플레이션 헤지 자산이 굉장히 부진하고 있어서 오일이 대신 헤지를 해 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하지만 결국 유가는요. 인플레이션 기대를 따라가는 만큼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면은 유가 역시 따라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은 올해 내내 계속 주시해야 될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인제 두 번째로 주시해야 될 자산은 바로 달러인데요. 이 달러가 지난주 통화정책 회의 이후에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둔화를 하고 있는데요. 달러 강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부터 원자재 그리고 미국 증시의 방향성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달러는요. 최근 2020년 6월 이후에 가장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달러는 역사적으로 원자재 가격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이죠. 이 차트는요. 달러 인덱스를 거꾸로 돌린 차트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을 겹친 차트입니다. 이 하늘색 점선 이게 인제 달러 인버리 인덱스인데요. 이게 인제 이 인덱스가 하락하는 건요. 반대로 달러 강세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 푸른색의 원자재 가격은 여지없이 하락을 하죠. 달러 강세의 원자재 가격은 떨어지는 겁니다. 이 돈값이 높아지니까 실물 자산인 원자재 가치가 따로 떨어지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최근 이런 모습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이버전스가 보이고 있는 건데요. 달러는 강세를 보이는데 원자재 가격도 같이 강세를 보이는 거죠. 이건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없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누군가는 오르든지 아니면 내리든지 해서 결국 다시 동기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일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원자재 가격은 상당한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결국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유가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주시할 만하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반대로 달러와 같은 방향을 좀 보이는데요. 이건 인제 작년 중순쯤에 저희가 그 뉴욕 시그널에서 방영한 내용하고도 같은 부분입니다. 이건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요. 원자재도 약세로 전환하고 이건 결국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되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 금융 환경은 자연스럽게 고금리가 아닌 저금리에 좀 더 우호적인 환경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하락하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 역시 좀 더 완화되겠죠. 이건 당연히 기술 성장주가 많은 나스닥에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달러가 강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스닥은 여전히 크게 하락했다는 점에서 이 자산도 지금 이전과는 다르게 다이버전스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달러 강세가 지금 계속 이어질지 혹은 떨어질지 이 부분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나스닥의 하락세가 계속 어 나타날지 여부도 쪼금 의문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반등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일단 오늘은 달러가 다시 고점에서 내려오고 있고요. 나스닥이 올라가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거 이외에 또 인제 흥미로운 자산이 비트코인이죠. 주시해야 할 자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비트코인을 포함한 크립토의 하락세가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1월 중순부터 이 기관 투자자들을 포함한 이른바 인제 인제 고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요게 쪼금 흥미로운 부분이죠. 이 비트코인 100개 이상 10,000개 수준의 인제 정말 큰 매수세들이 급등하고 있는 건데요. 아 일종의 인제 스마트 머니의 움직임으로 인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다만 인제 스코시아뱅크가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은요. 올해 크립토에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기관 투자자들이요. 무려 50%에 가까울 만큼 높아서 기대는 사실 쪼금 이게 전망 자체는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요. 이거는 이미 예전에 블룸버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작년 말에 이미 나온 바 있죠. 워낙 지금 연준의 통화 정책이 매섭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시중 유동성에 큰 영향을 받는 크립토가 어려운 시기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죠. 기술적으로 조금 보자면은요. 비트코인의 3 일봉을 봤을 때 맥디가 골든 크로스를 하는 강력한 모멘텀을 보여주는 시기에는요. 항상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는 점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런 시기는 아닌 것으로 보이죠. 골든 크로스가 나오지 않았고요. 바닥을 약간 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맥디가 인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쪼금 더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죠. 특히 최근 가격 추이 자체도 보면요. 베어 플래그 패턴을 쪼금 보이고 있는 만큼 추가 하락 가능성 역시 좀 있어 보여서 단기적으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크레딧 시장은요. 올해 5 번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98.9% 뭐 거의 100%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말에 골드만삭스도요. 4 번의 금리 인상 전망에서 5 번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그만큼 경제 회복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죠.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장단기 금리 차의 축소고요. 10 년물과 2 년물의 장단기 금리 차는 최근 아주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수익률 곡선 역시 계속 평탄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중 금리는 변화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크레딧이 안 좋은 정크 본드 인제 하이힐드가 계속 오르고 있고요. 은행 간 거래 금리죠. 대표적인 거래 금리인데 인제 리보는 이거 역시 작년 말부터 아주 빠르게 오르면서 그 금융 시장 내부에서는 이 상황이 좀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있다. 이전보다 확실히 상당히 타이트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리보 금리 같은 경우는 좀 주시해야 될 게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금리다라고 하기는 어렵긴 하지만요. 서프라임 같은 경우에도 인제 리보가 갑자기 확 튀어오르면서 2008년 10월 인제 폭락장이 나타난 바 있었죠. 지금은 절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때는 리보 금리가 하락하다가 갑자기 폭등하면서 인제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하고는요 전혀 상황이 다르고요. 하지만 어 작년 10 월부터 지금 보시다시피 인제 상당히 빠르게 오르면서 어 '금융시장이 타이트해지고 있다.' 이런 거는 보여주고 있죠. 이건 결국 인제 실질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인데요. 지난 방송에서 "실질 금리가 아주 빠르게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차트 역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10 년물 실질 금리를 거꾸로 해 놓으면요. S&P 500 기업들의 선행 주가 수익률 차트와 상당히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실질 금리가 오르면요. S&P 500 기업들의 PER이 낮아진다는 건데요.
PER이 낮아진다는 걸 결국 주가가 빠진다는 걸 의미하거나 순이익 기대 자체가 높아진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어 지금은 주가가 빠지면서 밸류에이션 역시 낮아지는 상황이죠. 결국 이 금리라는 물건이 얼마나 시장을 좌우하는지, 또는 다르게 말하면요, 유동성이 얼마나 시장을 좌지우지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차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월가의 투자 의견들을 좀 보면 역시 좀 흥미로운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2년 전 하이퍼그로스 고성장주의 대표라고 불렸던 비욘드 미트인데요. 팬데믹 이후 1 년간 거의 350%가 넘게 폭등을 했다가 그다음 1 년에는 거의 또 70%가 넘게 폭락을 했죠. 바닥은 지금 대체 어딘가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지하를 파고드는 대표적인 성장주 중 하나인데요. 최근 맥도날드가 인제 이 비욘드 미트의 대체육으로 맥플랜트라는 상품을 시범 출시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그 8개 레스토랑에서 인제 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좀 많이 팔렸다고 해요. 그 예상의 3배 수준으로 하루에 70개 정도 팔렸다고 하는데요. 뭐 70 개가 많이 팔렸나 할 수 있는데, 인제 스토어당 70 개입니다. 맥도날드의 대표 상품인 그 빅맥이 하루 110개 정도 판매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70 개면요 굉장히 높게 팔린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쪼금 궁금한 점도 있고 초기인 만큼 사람들이 궁금해서 사 먹은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그런 만큼 성공을 확신하기는 아주 굉장히 이른 시기지만 맥도날드가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범 지역을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리어하고요, 이 달라스 지역의 800개 레스토랑으로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더밀크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만큼 요것도 한번 가서 먹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이 소식이 알려진 지난주에 이 월가 투자은행 중 하나죠. 이 파이퍼 샌들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이 오늘은 또 바클레이가 비아미트의 투자 의견을 2단계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더블 업그레이드죠. 이 더블 업그레이드는요 월가에서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좀 자신감을 보여준다, 혹은 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투자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 비욘드 미트가요, 경쟁자들에 비해서 대체육 시장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내놓고 맥도날드 같은 이제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 포지셔닝을 잘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성장 잠재력을 장기적으로는 있다고 보는 건데요. 이 기술적으로도 인제 차트를 보면 기술적으로도 3일 맥디가 골든 크로스를 1월 중순에 했어요. 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어 주시할 만한 레벨, 성장주에 대한 기대가 있는 투자자라면은 지금은 쪼금 주시할 만한 레벨로 보인다는 의견이지요. 지난주에는요 나스닥이 회복 반등세를 보이면서 희망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또 월가에서 인제 슬금슬금 나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 같은 낙폭이 컸던 기술 성장주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막 보이고 있는데요. 시리그룹이죠. 시리그룹이 이 두 기술주에 대한 조정이 너무 과했다고 보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면에 목표가는 하향 조정했어요. 이거 복합 조정한 건데요.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상향 조정하면서요, 목표가는 또 하향 조정하는데요. 이거는요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면서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인제 약간 쪼금 지들도 좀 잘 단기적으로는 좀 모르겠다 이런 거를 표시하는 거죠. 일단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요, 두 기업 모두 구독자 기반의 성장을 만드는 스트리밍 기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최근 구독 성장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주가가 아주 크게 얻어맞았죠. 시리그룹은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이 수익을 지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요. 광고 수익 자체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봤는데요. 이 장기적으로는 현재 주가가 쪼금 더 내려와서 저평가되면서 매력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리스크 리워드 측면에서 좀 더 개선되고 있다라고 봤고요. 이 반면 구독 경제가 타격을 입으면서 수익 개선에 이 기업들이 얼마나 잘 해낼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2023 년에는 구독 성장이 다시 개선이 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또 아직은 모르겠다, 인제 그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만큼 불확실성이 있다고 봤는데요. 그만큼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 목표가는요, 두 기업 모두 인제 하향 조정을 했죠. 넷플릭스는 주당 $595 에서 $450 로 내렸고요.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275 에서 $240 로 내렸습니다. 그래도 금요일 종가하고 비교해서는요, 39% 하고 17%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인제 테슬라가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는요, 오늘 테슬라가 향후 몇 달 안에 반등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오늘도 이미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전반적으로 좀 있는 상황이니만큼 급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크레딧 스위스는 테슬라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아웃퍼폼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부터 파괴적인 혁신, 그리고 탈탄소와 같은 팩터 요인까지 모든 면을 충족하는 원 플러스 원 같은 기업이죠. 그러면서 인제 이런 기업은 지금 찾기 어렵다고 봤는데요. 여기에 목표 주가를 주당 $1,025 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금요일 종가보다 약 21% 정도 높은 수준인데요. 이번 실적만 봐도 테슬라의 마진이나 매출은 정말 놀라운 수준이죠. 이 외에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당분간 전기차 시장의 절대 강자를 지킬 가능성이 아주 높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성장주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도요, 월가가 미련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럴 만한 이유가 확실히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만큼 계속 좀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네, 오늘은 주가가 지난 금요일에 회복 반등세를 이어서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상황이 워낙 좀 불확실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고요. 전 이번 주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